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김서우의 진달래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한다. 이것이 이 단원 그리고 이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진달래꽃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려가요 가시리하고 서경별곡을 엮어서 함께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는 가시리를 다시 현대시 진달래꽃과 비교 학습하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작품들이 어떤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엮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가? 일단 가시리하고 진달래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3가지 정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공통점을. 첫 번째, 이별의 상황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님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화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식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삼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달래꽃은 김소월의 대표작이고요. 한국 서정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가시리, 고전시가 가시리하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과 아울러서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 이별의 정환이라는 이제 가시리하고 유사한 이런 정서들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님에 대한 화자의 대응 태도 또는 삼음보 율격도 약간씩 차이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고전시가하고 현대시를 엮어가지고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본다면 우리 문학이 지니고 있는 특질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두 작품을 함께 비교 학습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작품의 특징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세부적인 내용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전통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통적인 그 정서와 전통적인 운율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통적인 정서는 바로 한의 정서, 우리 전통시가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정서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운율은 민요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락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요죠. 그리고 이 작품은 애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상이라고 하는 건 슬프다는 뜻인데, 님과의 이별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니 당연히 슬픈 정서, 슬픈 분위기, 슬픈 느낌을 바탕에 깔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지금 민요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가락의 측면에서, 운율의 측면에서 이 작품은 삼음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 음악성을 부여해주는 요소인데요. 말소리나 어구, 음보, 글자수 같은 것들을 반복해가지고 운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시가문학에서 전통적인 운율은 음보율이에요. 음보라고 하는 거는 시를 몇 번에 걸쳐 끊어있느냐, 끊어있는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우리 고전시가는 삼음보나 사음보가 많아요. 특히 민요에서 두드러지는 이제 리듬이 삼음보거든요. 이 작품이 삼음보에, 그러니까 즉 3번에 걸쳐 시를 끊어 읽게 된다는 것이죠. 구절구절들을 끊어 읽을 때 자연스러운 리듬을 형성하는 게 3번에 걸쳐 삼음보로 끊어 읽게 되는데, 그런 삼음보의 리듬을 바로 민요로부터 계승해서 이어받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서 또는 앞 시간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살펴봤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다루고 있죠. 보통 우리가 이럴 경우에 이별의 슬픔이라고 주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슬픔이라는 표현 대신에 승화된 이별의 정환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정환이라고 하는 표현 되게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정은 마음속에서 느껴서 뭔가 일어나는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까워서 슬퍼서 응어리진 마음을 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정한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단순한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그것이 차곡차곡 누적돼 가지고 슬퍼서 응어리져 있는
그런 한의 상태로 만들어진 이런 그 감정들, 그 깊은 감정들을 모두 합쳐서 정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승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대개 우리가 이별을 당하게 되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래, 갈 테면 가라. 이렇게 보내든가 원망의 말을 쏟아내면서, 아니면은 제발 떠나지 마세요 하고 바짓가랑이를 붙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슬픔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원망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떠나보내면서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이별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승화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한 차원 더 깊게, 더 깊은 생각과 어떤 그런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차원 높게 표현하는 것을 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스럽게 응어리진 이별의 감정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를 승화된 이별의 정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작품의 특징 몇 가지도 미리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별을 하게 된다면 이런 가정법에서 작품은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몇 번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작품은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민요의 리듬, 삼음보라고 하는 민요의 리듬을 이어받아서 거기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첫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이 서로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미상관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미상관은 여기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놨죠. 머리와 꼬리 또는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시에서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에 비슷한 구절이나 아니면 거의 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수미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의 첫 번째 연을 보면은 아주 유명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말없이 고이본에 트리우리다. 이렇게 첫 번째 연이 세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번째 연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 다음은 살짝 달라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두 행은 반복이 되고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 행에서 살짝 다른 구절을,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사실 맥이 통하는 구절이죠.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첫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이 서로 관련성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미상관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작품의 또 하나 주요한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의 세밀한 부분들, 세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체는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1연과 2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형식적 특징 몇 가지를 먼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음보율이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드리우리다. 자, 자연스럽게 3번에 걸쳐 하나의 구절을 끊어 읽음으로써 리듬을 형성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민요를 계승하고 있는 삼음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행은 두음보,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한음보 해서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삼음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행에 따라 약간씩 음보를 달리하면서 한 세트, 두 세트가 만들어지죠. 그럼으로써 리듬의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다라고 하는 어미입니다. 각 연마다 지금 마지막 행이 들이우리다, 또리우리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군입니다.
가군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에서 구나 행의 끝에 규칙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글자가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에서는 각 연마다 각연의 마지막 행의 그 뒷부분 구절을 유사한 게 같은 의미죠. 지금 같은 어미를 사용해서 끝맺도록 하고 있음으로써 일정하게 운율감을 형성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연에 가면은 흘리우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리다라는 어미, 그리고 그 앞에는 들이다, 뿌리다, 흘리다, 이런 그 서술어를 사용함으로써 각연이 같은 그 느낌을 갖는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특징, 앞서 지적을 했지만 첫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이 비슷하다. 그것을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수미상관의 구조는 반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반복은 강조와 그리고 음악적인 효과, 리듬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수미상관의 구조는 주제를 강조해주고, 그리고 일정하게 운율감, 음악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며, 그리고 또 하나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이 이렇게 서로 상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형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적인 안정감을 갖는다라는 효과까지 세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합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나는 시적 화자죠. 이 작품에서 이별을 당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이별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그 상황은 상당히 절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당신께서 만약에 나를 버리고 가실 때는 가신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별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자세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내 문자나 카톡이나 다 씹어, 그리고 전화 받지도 않아, 어쩌다가 한번 통화 연결되면 바쁘다 그래, 이래서 얼굴 본 지 오래되고, 이런 식으로 거의 상대방과의 이별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의 이별의 자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절박감이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이유가 상당히 지금 충격적이죠. 역겨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령 너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고치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서로 대화가 가능한데, 역겨워 떠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나의 존재 자체를, 너의 존재 자체가 역겨움이다, 지겹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이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이별의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더욱 커다란 절박감을 화자에게 안겨주게 되겠죠. 화자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이 역력해 보이는, 그렇게 이별하는 것이 역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없이 고이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뜻을 따르겠다, 보내겠다, 순종의 자세, 잡지 않고 이 사랑을 포기하겠다, 체념의 자세. 그런데 그냥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없이 보낸다. 할 말이 많아. 그런데 그 말들을 꾹 참고 안 하고 보내겠다. 곱게 보내겠다. 싸대기라도 한 방 올려치고 싶은데 그냥 곱게 보내겠다. 즉,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할 말도 많고 너를 곱게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말없이 곱게 상대방을 보내겠다라고 화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곱게 보내주겠다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말없이 곱게 보내기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바탕에 깔아두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화자는 보낼 때 꽃을 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꽃이 영변의 약산에 있는 진달래꽃이에요. 영변이 평안북도에 있고요. 약산이 그 영변의 서쪽에 있는 산이에요.
이 영변 약산에 있는 진달래꽃이 그렇게 경치가 아름답다고 아주 소문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마지막 이벤트를 해주겠다 이거야. 근데 그 이벤트를 아무거나 막 갖다 해주는 게 아니고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영변에 있는 약산, 그 약산에 피어있는 진달래꽃을 한두 송이도 아니고 한아름을 따다가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많이 한아름을 따다가 너 가는 길에 인생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내가 뿌려주겠다라고 화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보통 꽃을 뿌려줍니다. 이게 이제 앞날을 축복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불교에서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에 꽃을 뿌려서 그 길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하나의 제의적인 그런 의식으로 꽃을 뿌려주거든요. 이거를 이제 산화공덕이라 그래요. 산화가 꽃을 흩트려 뿌린다라는 뜻이고 공덕은 이제 공과 덕인데 꽃을 뿌려주면서 상대방의 그 잘되기를 공덕을 빌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님의 앞길을 축원해주고 있다. 마지막 가는 길에를 볼 수가 있죠. 대단히 정말 그 대인 같은 자세로 지금 이별에 임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소재가 바로 진달래꽃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진달래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일단 화자는 자신의 모든 사랑하는 마음을 진달래꽃에 담아서 상대방의 앞길을 축복하는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진달래꽃은 님에 대한 시조가자의 정성과 사랑을 담은 것이다. 사랑의 표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진달래꽃이 땅에 흩뿌려질 때 그리고 그것을 밟고 상대방이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연상하게 되나요? 짓밟힌 사랑, 짓밟힌 화자를 연상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진달래꽃을 시적화자의 분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짓밟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스러운 사랑이죠. 진달래꽃은 한스러운 사랑의 표상입니다. 자, 작품의 그 내용을 이제 각연을 좀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는 이별의 상황에서 화자가 체념을 하고 상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연에서는 떠나는 상대방한테 오히려 축복하는 이벤트를 해주겠다. 이렇게 화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적 특징을 잠시 보고 가면요. 아까 네 번째 연에서 첫 번째 연과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연에 나오는 흘리우리다. 이 우리다라고 하는 표현,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얘기, 형식적 특징으로 앞서 지적을 했었죠. 자, 내용을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더러, 이별을 하고 떠나는 사람더러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놓여있는 그 꽃을, 내가 뿌려준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뿐히 그 꽃을 길에다 뿌렸는데 밟고 가는데 사뿐히 밟지 않으면은 꽃이 다 지리개질 거 아니야. 그럼 되게 보기 흉하겠죠. 좀 처참하게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뿐히 밟고 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려밟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려밟고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영변과 약산이라고 하는 지명, 그 지방색을 드러내는 지명이 등장을 하고 있고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 지려밟고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토속적인 시어들이 등장함으로써 토속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려밟고를 표준어로는 지르밟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서 내리눌러 밟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짓밟는 거예요. 사뿐히 밟는 것 그리고 짓밟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사뿐히 어떻게 짓밟습니까? 사뿐히는 짓밟지 않고 가는 거죠. 두 개가 상호 모순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밟고 가라고 매우 어려운 요구를 상대방에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상호 모순된 두 개의 표현이 양립되고 있는 그런
구절, 이러한 표현 기법을 역설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사랑, 이별을 하는 나의 마지막 이벤트, 당신에 대한 축복, 이 꽃길을 밟고 앞으로 당신 앞에 행복하세요. 꽃길만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자세로 너를 떠나보낸다. 잡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뿐히 밟고 가다가 짓밟고 가려니까 정말 꽃을 짓밟으면 어떻게 될까? 꽃이 진달래꽃은 붉은색이잖아. 그 붉은 물이 바닥에 마구 이렇게 흩어지겠죠.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피눈물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결국은 나의 헌신적 사랑, 자 봐라, 이거 내 피눈물이야. 이런 이벤트 하면서 너 보낼 때 나 속으로 피눈물 흘린다? 보이니? 내 헌신적인 사랑을 짓밟고 너 이래도 갈래?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그래 나 행복을 빌어준대. 그러면서 그래 뭐 네가 빌어주니까 나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게. 이렇게 이러고 가는데 짓밟고 가래. 무심결에 짓밟았더니 붉은 물이 바닥에 팍 터지는 거야. 그 순간에 세상에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헌신적인 사랑, 숭고한 사랑의 태도,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그 희생의 모습, 상대방 가슴에 흘러넘치고 있는 아픔과 고통, 이것이 전해져 올 때 솔직히 간담이 좀 서늘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지금 화자는. 나보기가 역겨워. 네가 간다면 나는 네 앞에서 울지 않겠어. 쿨하게 보내준다고 얘기를 했잖아. 축복까지 하면서. 내가 눈물 흘리면 네가 어떻게 발걸음 떨어지겠니? 그러니까 나는 울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여기서 우리는 죽어도라는 표현을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여기까지는 그래 안 온다는 얘기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죽어도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건 좀 상황이 다르죠. 이때는 어금니 좀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어. 눈물이 막 솟구쳐 나오고 있어. 그런데 막 이거 내가 참는 거야. 나 어금니 물고 있는 거 너 지금 보여 안 보여? 나 이러고 너 보내고 있어.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피눈물 봤지? 나 어금니 문다. 그러고 너 보낸다. 자, 이래도 네가 갈래? 너 한 여자의 가슴에 말이야. 이거 좀 못질하고 이러고 갈래?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나는 울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시리에서 봤지만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A불비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슬프지만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겠다. 울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어금니를 한번 물어줌으로써 나는 너무나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그 이면의 심리를 상대방한테 은연중에 전달을 하게 되죠. 아주 교묘하죠. 사실은 고단수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연애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세 번째 연은 원망하지 않는 대신 초국은 초월 극복한다는 거야. 원망을 뛰어넘어 초월하고 극복해서 나는 희생적 사랑을 보여줄 거야. 나의 희생적 사랑을 넘어서 잘 가기 바래. 그리고 네 번째 연, 나는 눈물을 꾹꾹 참을 거야. 완전히 인고의 의지로 참을 거야. 그래서 대단히 의지적인 태도, 그리고 일연에서 나타났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이별을 받아들인다. 이런 소극적인 심리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 슬픔을 나 혼자 감당하고 참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뉘앙스는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느낌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전체적으로. 시는 전체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4개의 연이
앞에 시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에서 그 시상을 이어받은 다음에 세 번째 연에서 뭔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반전이 뭐냐면은 바로 지려밟고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이 있죠. 사뿐히 밟고 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계속 이벤트, 꽃을 뿌려주는 축복의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짓밟고 가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 뭐 상당히 지금 상황이 달라지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 죄책감이 들도록 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연에서 마무리를 지어주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금니 물고 슬픔 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작품은 엄청난 고통 그리고 엄청난 슬픔에 휩싸여 있는 이런 화자의 모습을 표면적으로는 체념하고 축복하며 희생적인 자세로 모든 걸 참고 떠나보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숨겨져 있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심층적인 의미를 바탕에 깔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이런 어떤 심층적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역설법과 반어법이죠. 그것에 대해서 잠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역설법은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표면적인 의미 이면의 진실을 드러내는 수사법인데요. 언어 표현 그 자체가 모순되고 상충되는 진술을 보이고 있어요. 사뿐이랑 짓밟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반어는 좀 다릅니다. 반어는 언어 표현 자체에는 모순이 없지만 숨어있는 의미가 실제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반대야.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랑. 이것을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역설과 반어는 둘 다 모순어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순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역설은 표면적인 모순이 드러나고 반어는 표면과 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면에 상반된 의미가 담겨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좀 봅시다. 찬란하다는 것과 슬프다는 것과 또 상반된 이런 모순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소리가 없는 것과 소리를 마구 지르는 아우성이라는 것. 이것도 역시 모순된 표현이죠. 특히 이렇게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로 모순어법이 사용되고 있을 때 이런 것을 모순형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법을 모순형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에는 님은 떠났습니다. 바로 요거죠. 보내지 않았다. 떠났다는 것은 내 옆에 부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내지 않았으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호 모순된 상황을 이렇게 구절로 표현해 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사뿐히 힘을 실지 않고 걷는 것과 짓밟고 힘을 실어서 걷는 것, 이렇게 모순된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역설법의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감정에 있어서 아까 찬란한 슬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감정이 서로 모순된 감정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상반된 또는 모순된 감정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이러한 표현 기법을 감정의 대입법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역설법의 이런 표현 방법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어법은 표현하라는 원래의 의미하고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모른다면 사실 반어는 알 수가 없어요. 말 자체는 정말 잘했군 잘했어 이러면 특별히 문제는 없잖아. 근데 그것이 잘못을 저지른 아이한테 엄마가 말을 했다면 사실은 잘못했다는 의미를 반대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과 맥락을 알아야 그 반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앞서 우리가 봤던 진달래꽃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표현만 생각한다면 쿨하게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사람의 심리가 몇 개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짐작이 되죠. 느껴져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반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상으로 현대시 진달래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좀 꼼꼼하고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